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가 무산됐다며 유감과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의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정도인 66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감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40%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서민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AI 100조 전략의 수혜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을 받고 있죠.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AI 수혜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3,000을 돌파하면서 개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을 뚫은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복판에 AI 100조 전략이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이른바 네카오가 화려하게 부활한 이유입니다. 네카오의 상승 탄력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기업분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오늘 AI 관련된 얘기 네이버와 카카오 좀 깊이 들어가 보려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코스피 주가지수 장중에 3,000을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좀 느껴졌고요. 3,000 앞두고 주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3,000을 뚫었는지 유성만 의원님, 오늘 보니까 3,000을 이게 좀 시원하게 뚫었는데 예. 3년 5개월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이번 정권 이제 새로 발족한 지 20일도 안 돼서 했는데요. 원래는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3천 문턱까지 갔다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이제 그 생각보다 확전이 아직은 안 되면서 이게 시원하게 지금 3천선을 3년 한 반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를 보면은 이번 새로운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 상법 개정이나 이제 증시 관련된 좀 정부 차원이나 대통령 측면에서 거의 증시에 투자를 하세요. 이런 강한 스탠스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 개인 할 것 없이 다들 자금을 지금 증시로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금 유입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그 전체 지수가 오르려면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가 올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제 고르게 또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오늘 시가총액 3,000을 3,000포인트를 오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조금 지금 최근의 오름세를 보면 이거 단기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예상도 드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고점이 코스피가 3,300인데 혹시 3,300도 조금 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란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더 이거 이상 확전되지 않는 이상은 전고점 코스피 3,300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증시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본격적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장에 이제
유동성은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럼 결국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다고 금리도 보면 이제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이 투자처를 주식시장으로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외부적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고점을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업종에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이러면 우리 IT 플랫폼이죠. 네카오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네이버 30% 이상 올랐고 카카오도 60% 이상 올랐는데 이게 한때는 뭐 국민 밉상주다 미운 오리 새끼다 해서 투자자들 손실이 컸는데 이게 AI 100조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100조 AI 전략의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두 회사가 어떻게 수혜를 보게 되나요? 강정수 센터장님에게. 우선은 지금 대통령 측근에서 보좌하는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의 하정우 센터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 출신. 네, 또 그건 또 무엇이면 꼭 네이버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해를 주는 걸 떠나서 앞으로 AI 정책이 대단히 이번 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신호를 명확하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조라는 건 사실 여러분 대단히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메타 이 4개 기업이 미국에서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예정된 돈을 다 쓰면 5천억 달러였습니다. 5천억 달러면 그러면은 700조입니다. 700조. 4개 기업이 2년 만에 700조를 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도체 지원금부터 인력 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들을 100조를 쪼개서 뭐 초반 1년에 80조를 쓰겠다라는 건지 막판에 임기 마지막에 80조를 쓰겠다는지 아직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네,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현실화될 수 있는 실행 계획들을 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든지 새로운 정부가 AI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건 당연하게 수혜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러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죠.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경우에 이것이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화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적으로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정말로 미국에 있는 구글이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한국에다가 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버린다. 이러면 한국 통화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겠죠. 카카오페이 그런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카카오뱅크는 이미 분사되었고 물적 분할이 이루어졌지만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 카카오 내에 있다 보니 카카오가 여기서 수혜를 얻겠구나. 라는 분들 생각까지 AI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또 네이버도 네이버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함께 모여지면서 즉 새 정부의 AI 정책 그리고 방어적으로라도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성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기대치가 멀티플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AI 투자 전략 100조와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금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적극적이니까 법안도 좀 만들려고 하고 뭔가 이 기대감이 두 기업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최근 한 달간 너무 빨리 오른다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투자 손실을 본 분들은 많이 회복을 했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꺼리게 만들 정도로 빨리 오는데 향후 흐름이나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를 한번 매수하면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차트를 길게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가를 다들 강조하셨는데 이제 최근 되면 반대로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데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아직 전고점 대비 물론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그렇게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단기간에 분명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AI와 스테이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겹치고 또 최근 정부의 이런 정책과 부합되면서 단기간 급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이 정책과 AI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새로운 수익성 이런 걸 봤을 때는 단기간에 잠깐의 조정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최근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과거 방산 조선에서 다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네? 근데
또 몇 달 지나고 보면 더 올라가 있거든요. 요즘 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는 시가총액 상위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단순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뭐 ETF 다 있습니다. 연기금까지.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은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더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네. 이제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즉 아직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업사이드의 여력이 아직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챗GPT 이용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챗GPT를 이용한다는 것은 검색을 지금 챗GPT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챗GPT는 계속해서 한국의 지사까지 내면서 공세 전환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올해 말 정도에 구글 제미나이 부분을 이미 제미나이도 많은 것을 무료로 풀고 있고 제미나이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글의 AI 검색이라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국에도 12월에 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네이버에서 AI 탭이라는 것을 내년 초에 구글도 네이버도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AI 있어요. 탭? 네, AI 탭이라고 해서 이제 링크가 사라진 AI가 챗GPT에서 답변해주는 검색처럼 네이버도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구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 발표했을 땐 주가가 올랐지만 과연 검색 광고의 매출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네이버는 AI 검색으로 전환했을 때 첫째, 네이버의 기술력이 구글하고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데 그때까지 AI 검색의 만족스러운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둘째, AI 검색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전통적인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은 무게 중심을 오히려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 두고 있죠. 네이버 스토어에 두고 있으면서 별도 앱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은 오히려 이 네이버 스토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의 다운로드 숫자는 지금 대단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실적 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장기적의 성장 가이던스가 어떻게 네이버에서 제시되는 것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지금 AI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네이버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아직은 국제적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AI가 그 다음날 갑자기 좋아질 모델. 네, 갑자기 좋아질 이유는 없거든요. 좋아지기 위해서도 최소한 1년은 넘게 걸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제적인 미국 기업인 챗GPT와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AI 챗GPT가 지금 파산 공세를 한국 시장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 놓을지는 여러분 펀더멘털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가가 폭등했어요. 한 달 정도 엄청 올랐죠. 폭등했죠. 뭐 테슬라도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런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그리고 취임 2달 만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데 한국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워낙 미국 S&P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상승했던 부분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네, 한국은 불필요하게 떨어졌던 상황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1대1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이 카카오는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면 네. 잘 되고 있으면 물적 분할하고 잘 되고 있으면 물적 분할해서 사실은 주주들을 배신해 왔던 기업이에요. 지배구조 문제, 그쵸, 또 주주들에 대한 문제. 네, 가장 문제.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를 안 하겠다는 약속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스테이블 코인 우리 독립기업에서 할래요라고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 배신을 또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상법 개정은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고, 네. 요렇게 된다라면 네. 상법 개정이 전제 속에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이거는 저는 성장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즉, 네. 펀다멘탈의 변화 의지를 경영진들의 의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어떤 정책 수혜주, AI 100조 전략의 정책 수혜주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환경이 우호적으로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 지금 환경을 좀 우리 강정수 센터장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검색 광고 시장의 경쟁 구도, 카카오페이의 문제. 예.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은 좋은데 신기술은 R&D 비용, 투자 비용과 인력만 늘어나지 당장 매출액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어나 쇼핑 이런 쪽에서 기존에 돈을 버는 사업부를 일단 기존적으로 유지 및 성장시켜서 돈을 벌어주면서 무리가 안 가게끔 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가 대표적인 게 검색인데 결국엔 이제 그 검색의 미래는 그 외국의 퍼플렉시티 같이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LLM을 활용해서 이제 결국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전환을 잘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이런 수익 나는 사업부도 다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카오가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 하나를 쓰면 되는 건데 뭐 이것저것
분사해가지고 좀 실망들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최근 정부가 상법 개정하면서 카카오 경영진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도 그동안에 했던 이런 기껏해가지고 이렇게 분사하는 그런 거 더 이상 안 하고 특히 시장에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과 가장 유력한 관련된 부서를 절대 분사하지 않고 내재화하겠다던가 뭐 그런 식의 좀 이런 좀 뭐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이런 흔히 말하는 ESG에서 가버넌스 측면에서 좀 이렇게 투자자들과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직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절대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밝힌 적은 없죠. 없습니까? 예. 근데 물론 나머지도 분사하겠다는 얘기하지 않았고 갑자기 분사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주주들에 대한 기존 주주 여러분 유튜브가 잘 된다고 해서 구글이 유튜브 분사하시는 거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기업들이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저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코스트가 비용이 보통 우리가 CO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낮아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 100조 전략의 수혜주가 여러 가지 수혜받을 기업이 궁금한데 우선 AI 100조 전략 하니까 시청자들이 100조를 뭐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한 데 쓰는 거야? 어디다 쓴다는 거야?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서 잘못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기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죠. 과거에는 인수위 인수위 같은 같은, 역할이죠. 예. 여기에 이제 과기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실행안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업무 보고 내용 보도 자료이 기자들한테 그대로 나가니까 기자들이 그거를 현 정부의 AI 정책인 것처럼 지금 받아 적고 있으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박사후 과정 3,000명을 뭐 400명인가를 뽑아서 1인당 연봉 9천만 원을 주겠다. 연금이 6천만 원을 주겠다. 이건 이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과기부에서 이 정부가 AI 정책을 1,100조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연구 인재 확보에는 이 정도 예산에서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라고 업무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업무 보고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MPU, 피리오사라든지 이런 MPU 이런 칩 회사에 또 몇천억을 지원하겠다. 이것도 현 정부가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즉 공약이라는 것은 우선은 일반 선거였다라면 공약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되게 급조된 선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정책 상황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급조된 거기 때문에 아마 재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하고 이러한 협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처에서 업무 보고하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쪽 주식으로 오르겠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노이즈죠. 시장의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네. 이공개 특별지원법 외에는 특보 시행령 발표 하정수석이 설명하는 거 그거 인재 외에는 양성. 인재 양성 관련된 계획 외에는 아직 현 정부에서 결정난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추론할 수 있죠. 분명히 에너지 부분도 육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지금 데이터 센터에 쓸 에너지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당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에너지를 GPU를 구해서 돌리려고 했더니 전력이 한전에서 안 줘서 못 돌렸다. 그랬더니 나중에 카이스트 우리도 못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 대학들이 전력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못 합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면 최소한 한여름에는 못 돌리죠. 왜? 우리나라 지금 한여름 되면은 에너지 블랙아웃 된다고 저게 그렇죠. 에어컨 좀 적게 씁시다. 뭐 이러고 막 장관들과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 그러면 저희 에어컨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AI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AI 전력에 대한 방대한 투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 당장 생산할 수 있는. 예.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왜냐하면 핵은 분명하게 추진하겠지만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죠? 적극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 원자력에서 전기 SMR로 뽑아내려고 해도 5년에서 7년 걸려요. SMR 소형. 아무리 소형이라도 여러분 잠실에다 그러면 SMR 짓는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지역 어디에다고 해도 법정 소송은 반드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평균 전 세계적으로 7년에서 1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후에 에너지 AI 발전시킬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원자력 주식들 오르고 있는데 이건 완전한 기대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투자는 진행될 겁니다만 여기에서 전기 얻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요. AI 모델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100조를 쪼개버리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네. 인력 확보에도 쓰일 거고 뭐 거의 뭐 2천억씩 3천억씩 나눴으면
또 100조니까요. 네, 2조, 그러네요. 20조씩 나눴으면 큰 돈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0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금액과 비교하니까 갑자기 왜소해지면서 분야가 또 나눠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100조가 참 이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데 여튼 이 AI 100조가 투자될 산업의 밸류 체인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좀 볼 때 그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밸류 체인에 뭐 데이터 센터 또는 뭐 설계 분야, 반도체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좀 제가 그냥 좀 간략하게 구분해 봤습니다. 설계와 LLM 모델 개발하면 네이버 카카오랑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솔트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솔트룩스. 예, 솔트룩스가 일종의 그 자체적인 그 국산 LLM을 개발한 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삼성전자 네. 뭐 이런 데 뭐 리벨리온 뭐 퓨리오스 AI 이런 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상장을 하진 않았죠. 예, 상장 안 했지만 그리고 퓨리오사는 상당히 안 돼 있죠? 예, 레벨리온도.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뭐 네이버 관련된 뭐 네이버 클라우드 자회사하고 있고, 뭐 KT, 뭐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뭐 SKT 자회사도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 통신 인프라는 말씀하신 이런 데는 뭐 전력. 한국전력, LS 일렉트로닉, 뭐 그리고 산일전기, 뭐 효성중공업, 네.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더 좋은 비즈온, 뭐 알서포트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네. 하여튼 좀 이렇게 일단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요즘 되는 전력 인프라 전력.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뭐 LS 일렉트로닉,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가뜩이나 북미나 유럽 이런 데서 수요가 지금 초가 그 공급 쇼티지인데 국내마저 그래 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요즘에 아무리 뭐 데이터 센터가 있고 LLM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그쪽 관련된 주가가 많이 좋습니다. 전력 분야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뭐 기업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이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보셔야 될 것은 스마트폰은 물론 이제 시장이 처음에 형성되면서 모바일 경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 SKT나 KT나 LG 플러스나 이런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도 대단히 많은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했었고 삼성전자도 갤럭시를 내면서 성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도 성장을 했었지만 그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시장, 다양한 응용 앱들에서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성공하고 카카오톡이 성장하고 토스가 나오고 쿠팡이 나오고 수많은 앱들이 사실은 모바일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초적인 LLM을 만드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미국산 LLM을 쓰더라도 오픈 AI LLM을 쓰거나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더라도 서비스가 또 좋으면 사람들이 쓰는 거고 아까 카카오 말씀하셨지만 카카오는 자체 개발하는 걸 포기하고 지금 오픈 AI랑 협력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응용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또 다시 시장을 열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정확하게 입 코딩, 즉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로 했는데 코딩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10월 기준 전체 엄청나게 개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전체 개발의 20%를 AI가 했습니다. 작년 20%나? 예, 작년 10월에. 그리고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5%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목표가 95%예요. 그 거대한 기업이 그 많은 소프트웨어를 95%를 AI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해외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B2B 보통 AI 솔루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 SI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AI를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개발의 비용들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관련 서비스들이 지금 먼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I 기업이 근데 이거는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G, CNS라든지 이런 SI 기업들이 업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과거만큼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주는 기업에서도 그거 이제 AI가 많이 하는데 사람이 100% 하는 것이 아닌데 AI가 반을 할 텐데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가격 낮춰주세요. 그렇게 안 낮춰주면 우리 딴 데 가격 낮춰준 데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발생하면 가격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매출의 명과 암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SI 회사들. SI 회사들은 분명히 신규 고객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서 매출은 하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매출이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대기업 SI 회사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가 본데요. 좀 더 가격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뭔가 이게 좀 새로운 서비스, AI 서비스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쇼핑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서비스업의 성과가
실제 당장 매출이나 이익 증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보는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지금 적용을 잘하는 건 네이버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 비즈니스에 AI를 적극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뭐 광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쇼핑, 뭐 AI를 활용한 검색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그 네이버 주가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막연한 뭐 신기술 AI가 아니라 기존 돈을 괜찮게 버는 비즈니스에 AI를 더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일단 그런 전략으로 그 네이버는 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예전 좀 오픈 AI와 이제 좀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된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절대 지배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동해서 AI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좀 두 회사는 좀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감을 얘기했는데 강경수 박사님이 아까 이제 검색 시장의 경쟁 구도 그리고 광고가 과연 제대로 뻗어나갈 거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금 뭐 걸림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지배구조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좀 부담을 가질 만한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에서요?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부분이 이게 참 협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이 신규 시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예를 들면 카카오랑 협력을 합니다만 오픈 AI는 올해 안에 SNS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픈 AI 지금 전체 프로덕트 총괄하시는 분이 인스타그램 창업자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즉 AI 기업이지만 이제 대중 서비스 1,800만 명을 한국에서 확보한 AI는 오픈 AI는 점점 대중 서비스를 만들어서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고 우리도 만약에 경쟁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라면 전혀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오픈 AI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3천억 달러예요. 스페이스 X가 3,800억 달러인데 사실은 서비스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3천억 달러를 했다. 이건 역사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럼 이 밸류에이션을 흔히 말하는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되려면 그냥 유료 20달러 몇 명씩 내는 사람들 2천만 명, 3천만 명 해서는 이 시장도 키우겠지만 개발자들이라 얼리 어댑터 시장으로는 도저히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은 방어가 안 되는 거고요. 대중시장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시장을 넘보는 거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 치면은 쇼핑 시장을 지금 넘보는 거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SNS에 들어가겠다는 건요. SNS. DM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즉 카카오도 일부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네. 협력하면서 서로 경쟁이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땅만을 순수한 AI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만들지만은 이미 있었던 시장에 AI로 서비스를 엮어가지고 그 시장도 다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3천억 달러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경쟁 구조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에는 상승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거라 보는데 1년 뒤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는 매우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경쟁력들을 확보한다라면 계속 지배력은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증권회사들이 네이버,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지 혹시 두 회사 중에서 단기적으로나 조금은 길게 봤을 때 두 회사는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주가 면에 상승 면에서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봐야 될 게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네이버가 실적이나 뭐 외부 확장 면에서는 분명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돈을 버는 그 사업부에서 AI랑 접목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출신이신 분도 지금 현 정권에 이렇게 입각을 해 있고 그리고 현 정부가 말한 뭐 그 국가 주도형 LLM 구축이나 데이터 센터를 빌리거나 GPU를 구매할 때 보조금 지급하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아무래도 더 수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게 지금 당장은 좀 AI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건 없는데 어쨌든 글로벌 최고의 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오픈 AI와 함께 또 카카오톡이라는 절대적 국민 플랫폼을 가지고 뭐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으니 일단 이거에 대한 분명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AI 에이전트가 성공을 하면 카카오톡에 이어서 또 한 번 이 대한민국
플랫폼을 지배하는 절대적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당장은 네이버, 중단기적으로는 카카오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AI 100조 전략에 따른 우리 수혜 기업들 그리고 제한, 한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블루달 AI 연구센터장,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기업분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영수에 몰두해 밤늦게 학원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고3이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계고가 시도하고 있는 이 놀랄만한 일입니다. 삼계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업가 정신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를 보고 다양한 실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심어줄지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함께 쓴 오일환 삼계고 창의 진로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의 진로부장이네요. 진로 우리 학생들 진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교수 선생님께서 지금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쓰셨는데 그리고 정식 과목이 됐는데 이 청소년 기업가 정신 수업 놀랐습니다. 국영수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 가느라고 공부해야 될 텐데 이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 무슨 수업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이제 기업가 정신의 역량을 키워주는 과목입니다. 네,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기업가들의 어떤 생각만 가지는 거라고 이렇게 뭐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실천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조금 나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좀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거를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같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과정이 청소년 기업가 정신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정주영 회장, 네. 이건 이병철 회장 네. 이런 분들의 업적만 가르치는 그런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업적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런 시험은 이런 건 대입 입시에 나오지 않잖아요. 예. 이게 뭐 체육하는 시간도 줄이고 운동하는 시간도 줄인다는데 왜 이런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 대입에 몰두해야 될 고등학생들한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아이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진로교사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교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을 저는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원래 뭘 가르치셨어요? 저는 원래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진로교사가 가르쳤습니다. 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더 변혁적이고 더 이렇게 불확실성이 더 많은 그런 시대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가르쳐 주려면 이런 청소년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좀 더 아이들한테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은 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미래 교육의 방향성들도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네.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런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책임감 있는 학생들 그런 능력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네. 모든 교육의 틀이 좀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래 측면에서 교육의 방향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이게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프로젝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자는 학생. 예, 네. 지리 시간에는 좀 잤어요? 네, 그런 교과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팀 프로젝트 형태로 아이들과 자기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일단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청소년 기업가정실의 교육 내용을 캠프의 형태로 이렇게 수년 동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캠프의 형태요? 네, 네. 2박 3일 정도의 캠프의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과 수업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참여형 수업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수업에서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뭐 공교육의 붕괴다 이런 얘기 나온 것들을 네. 이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역량을 좀 만들어가게끔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사실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과 기법들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의 관심 분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아이디어로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수업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 특별하게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좀 있나요?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기업가정신 교육은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애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어떤 내용,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들이나 기법들,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끼리 팀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셨어요. 네네. 다른 분하고 함께 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메커니즘은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디스쿨에서 개발한 디자인 싱킹 기법을 좀 활용해서 하고 디자인 있습니다. 싱킹. 네.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한 후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그거를 시제품화해서 서로 간에 계속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조로 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좀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문제 정의 기법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창출 기법들이 실제로 기업들에서 적용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고 실습의 형태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뒷부분에 가서는 아이들이 각자의 관심 분야를 관심 분야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팀으로 묶어서 그 기법들을 적용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기업가정신 수업을 정식 도입한 게 지금 3개고 우리나라에서 혹시 한 곳뿐이에요? 네, 다른 곳 있어요? 지금 올해 2025학년도에는 저희 학교가 유일하고요. 저희가 지금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3개국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 조금 함께 노력을 하면 이런 이 수업을 채택한 학교가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교과가 제작되는 것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하는 협업 교과서 형태로 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부처가 함께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은 해당 부처가 잘
할 수 있으니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예. 그런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교과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예. 이게 확산을 위해서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또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 교과가 좀 더 확산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저희 학교에 또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실제로 수업도 좀 보시고 예. 참여도 같이 해주신 다음에 요거에 대한 지원을 좀 계속 확장해 주시기로 네. 이야기하셨고요. 예.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고교학점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고교 학점제. 네, 네.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그 수요에 맞게 개설하고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교육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요를 잘 알고 있는 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대입에서도 네.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구가 좀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업을 만들려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 수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해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입시에서 또는 뭐 세상에 나갔을 때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돼서 이 과목을 좀 개설해 주십시오. 우리 이 과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 수요를 받아서 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더라도 오일환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새로 그냥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 과목은 어떤 교과에서 특정해서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고 그 교양 교과라고 해서 네. 모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만 갖추시면은 가르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창업 교육을 좀 열심히 진행해주고 계시는 창업진흥원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선생님들께서 네. 이 연수를 들으시고 내년에 가르쳐야 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배우셔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교수님들과 또 저희 집필진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게 평생을 좌우한다. 평생의 인식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에 대한 인식, 기업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느 쪽이냐에 따라 조금 우리 학생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네.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대기업 인식. 네, 그 사실은 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뉴스에 나오는 기업 총수님들의 모습들을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적인 부분, 사회적 기여에 관련된 부분에 힘을 많이 쏟고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되게 우리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아까 캠프 제가 말씀드렸는데 캠프. 예. 네. 저희가 글로벌 창업 캠프라고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캠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한 경험으로 글로벌 캠프에 참여했던 독일 학생이 너희 나라의 좋은 기업들 한번 소개해봐라, 자랑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독일의 어떤 그 큰 자동차 기업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벤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랬는데 그 젤리 기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리보라는 젤리를 만드는 기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런 기업이 자기네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주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함만이 아닌 정말
우리 삶을, 우리 생활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로 아이들에게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제 정부가 후원하기도 하지만 기업들도 조금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실제 기업에 한번 가서 과연 기업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 사회 역할에, 사회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기업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그런 것도 혹시 합니까?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단면이 아니라 기업의 정말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그 실패와 도전을 수없이 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많이 학교로 이렇게 들어와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 세계에서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가 정신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금융 경제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혹시 느끼시는 건 어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학과 출신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를 다 이제 와이프한테 맡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내놓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사장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들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모의 펀딩을 진행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들도 모의 있고, 펀딩.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펀딩 사이트 같은 데에서 본인들의 제품을 이제 펀딩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동기부여를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투자나 금융 쪽에만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본질에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잘 역량을 좀 갖추어서 그 이후에 좀 나갔으면 좋겠고 투자나 금융에 관련된 이런 교과서나 교과도 좀 많이 생겨나서 이 기업가 정신 교과와 함께 융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업가 정신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화성에 있는 3개구의 오일환 창의 진로 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른바 네카오의 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AI 100조 전략의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죠. 대통령실 AI 수석의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돼 주가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기대감 가질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 수혜주는 말 그대로 정책이 예상대로 흘러갈 때 혜택을 입는 종목이죠. 정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지원 규모가 줄게 되면 언제든 꺼질 수 있습니다. 정책에 지나치게 의지해 투자하는 건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